반갑습니다. 그 제가 우리 같은 종씨고 명석하게 우리 원장님이 너무나 잘해 주셔가지고 이게 너무 잘해 주시면 뒤에 사람이 손해 봐요. 먼저 앞에 해야 덜 야단 맞고 하는데 우리 고 원장님의 아주 명석하고 빼어난 강의를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원래 그 준비가 별로 안 됐는데 우리 김인영 교수님이 그냥 하시라 그래가지고 뭐 성경 말씀에 아까 전에 우리 고 원장님도 성경에 나오는 그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그 성경 말씀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 때문에 제가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여기에 시작할 때 제 소개 냈고 제 소개는 여기에 얼마 전에 제가 특강한다고 좀 자세히 제가 소개해 놨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에펠탑에 이게 이 금년 2월 달에 갔던 금년 2월에 작년 8월 달에 갔던 가장 최근의 에펠탑 사진이고요. 그 관련해서 제가 오늘 얘기할 것 중에 하나는 제 소개는 조금 김인현 교수님 늘 많이 하셨는데 제가 중간에 제24대 헌법학 개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얘기에 또 일부는 바다와 관련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CO2 저장 환경관리연구단 법제도 대중수용성 조금 전에 우리 고 원장님이 하고 대중화가 필요하다. 이게 다 대중수용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의외로 우리 발표자 이름도 성도 같고 대중화도 같고 해가지고 상당히 오늘 우리 김인현 교수님이 아주 한상의 콤비를 만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관련되는 책은 있고 제가 또 여기에 제가 오늘 발표하는 내용의 상당수는 기후변화와 환경의 미래라는 책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할 텐데요. 여기에 나오는 내용을 많이 발췌했는데 이게 제가 작년에 냈는데 조금 전에 고 원장님도 베스트셀러로 뭐 3세에서 4세 찍고 한다는데 저도 작년에 2019년에 나와서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저도 30여 권의 책을 냈는데 처음으로 베스트셀러에 올라간 책이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것 때문에 제가 여러 군데 특강도 다니고 있는데 지금 요새는 다시 기후 위기와 환경의 인류의 미래라는 책을 다시 저희들이 업데이트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가 금방 제가 소개할 때 간단히 말씀드릴 거요. 이게 이제 2장이 김인현 교수님께서 저한테 주신 이제 미션인데요. 현행 헌법상 환경 관련, 바다 관련 규정과 헌법 개정 방안에 대해서 조금 전번 시간에 우리 최광식 장관님 등이 말씀하신 해자 천하지 대본야를 여기 헌법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고요. 큰 틀에서는. 그 다음에 3장에서 기후변화와 지구 환경인데 이것도 헌법 개정 사항에 지속 가능 발전에 기후 변화 관련되는 건데요. 그것도 다 바다와 관련됩니다. 기후 변화 문제도 바다와 관련되고 해수면 상승이 다 관련되고 지속 가능 발전의 개념과 7가지 원칙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래서 인트로덕션인데요. 제가 헌법이라고 이렇게 쓴 것은 밑에와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한 건데요. 이 국가의 100년 대계를 담은 기본법이다. 이건 뭐 여러분이 다 아시는 상식인데 이제 최고법이다 해서 이 고자를 쓴 것은 저와 같은 고시지만 또 오래될 고자도 있어요. 고전할 때. 그래서 한자를 모르는 사람 위해서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제일 오래된 법, 오래됐으니까 헌법 지금 33년 제정한 지 33년이고 오래된 법이기도 하지만 제일 높은 법입니다. 잘못하면 오래됐다 해서 오래될 고자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썼고요. 1948년에 만들어지고 나서 1987년에 아시듯이 현행헌법이 9차 개헌으로 개정된 후에 지금 33년간 개정이 되지 않아서 제가 대학생들에게는 제 수업 듣는 학생들은 20대잖아요. 여러분들의 오빠 형님이다 헌법이 이렇게 오래된 헌법이다 존경해라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게 너무 오래된 헌법이어서 이게 old constitution 이게 헌법이라고 했잖아요. 헌법 헌옷 해가지고 갈아입어야 되는 거 있잖아요. 이거 헌법이 되는 거예요. old constitution 이게 현실에 안 맞다. 그래서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지금 우리 사회가 기후변화 기후 위기가 와 있는데 이게 헌법이 없어요. 이런 것이 그래 해수면 상승에 우리 바다와 관련돼서 우리 다뤄야 되는데 없고 그 다음에 요새 지금 4차 산업혁명으로 지금 이게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서 이렇게 우리 줌 회의하는데 4차 산업혁명도 없습니다. 이런 걸 넣어야 되거든요. 과학기술 이런 걸 넣어야 되는데 과학기술은 우리 헌법에 보면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과학기술은 모든 발전의 원동력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개정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헌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슨 동성애 인정하고 연방제 하려고 헌법 개정한다 하는데 이런 것만 해도 헌법 개정이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고 헌법 개정하면 지금 좌파 개헌한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선입견은 없을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나중에 강조할 해양수산의 공익적 기능, 이게 전번에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최광식 장관님 등이 말씀하신 해자 천하지대 분야를 한마디로 공익적 기능이 있다. 이걸 제가 헌법학계 회장으로 있으면서 넣었습니다. 제가 소개하는 많은 내용은 여기에 이 책이 보이나요? 이 책이 보이나? 이게 좀 헌법 개정 연구인데요. 이게 9월 말에 나온 10월 초에 나온 따끈따끈한 책인데요. 여기에 제가 헌법학회 회장하면서 헌법 개정 안을 만들었어요. 헌법학회 회원들이 한 900명 되는데 10분의 1에 해당하는 90명의 권위자들을 모시고 제가 한 5개월 정도 작업해서 만들었던 안을 박영사에서 이 소중한 이 자산이니까 여기 지금 김민영 교수님 등이 기록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 해서 제가 여기에는 어떤 기록까지 있는가 하면 회의록을 자세히 소개해놨고요. 심지어 더 나가서 사진까지 넣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오리발 내밀면 이 사진까지 있다. 증거가 있으니까 딴소리 하지 말아야 그냥 역사적 책임을 지겠다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뭐 정세균 총리 그 당시 국회의장하고 사진 찍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희상 국회의장하고 찍은 것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사진이나 해서 이 기록을 통해서 헌법 개정과 이런 연역을 도출하는 걸 소개했는데 이렇게 해서 이 헌법 개정이 이제는 필요하다. 뭐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고요. 더 나아가서 인류는 뭐 아시듯이 자연 생태계를 기반으로 과학 기술을 통하여 이를 눈부시게 발전시켜 왔는데 이거 이제 자연 환경 등을 또는 해양 환경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과학 기술의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이 사일런트 스프링이라고 유명한 레이첼 카센 여사가 침묵의 봄이라는 책인데요. 거기에서 DDT의 폐해를 얘기해서 DDT가 아시듯이 1960년대 농업혁명 일으켰습니다. 그걸 뿌리면 제초제로서 그냥 그 논에 또는 밭에 제초제가 이상한 풀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풀이 죽는 까지 좋은데 그것으로 인해서 토양 오염이 되는, 그래야 심지어 그 옆에 콩까지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풀을 죽이려고 하는데 콩까지 죽여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DDT의 피해를 뭐자거나 아주 웅변적으로 강조하신 분이 레이첼 카슨 여사의 침묵의 범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거는 여러분 오늘 제 강의 듣는 분에게 제가 보너스를 드린 건데 베토벤의 사인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는데요. 음악의 악성 아닙니까? 세계 최고의 음악의 악성인데 이분이 돌아가신 원인에 대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설이 많았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죽으면 설설설이 많잖아요. 뭐 음모론부터 해설이 많았는데 이게 1990년에 시카고 연구소에서 연구한 결과가 나와가지고 이분의 원인에 대해서 과학기술적으로 증명이 됐는데 이분의 그 머리카락 무덤에 가서 머리카락 한 올을 취해가지고 DNX 분석을 한 결과 뭐 때문에 그런가 하면 이분이 납 중독이 된 물고기를 많이 드시가 돌아가셨다는 것이 사인입니다. 즉 환경 오염으로 돌아가신 것이 베토벤 선생의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환경 오염은 뭐 악성이든 음악에 유명하든 유명한 석학이든 가리지 않고 다 죽여버린다는 겁니다. 그만큼 무섭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요. 그만큼 생태계 또 이제 환경을 보존해야 되고 어떻게 해수면 상승 등 기후 변화에 신경 써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기후변화 또는 더 나가서 오늘날에는 기후변화는 한산한 소리고 기후위기다라는 말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후위기 문제는 인류의 지속성 여부가 걸린 인류 공동의 문제이고 이것은 뭐 우리나라 지구의 공공재이면서 한국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중국도 같이 하고 일본도 잘해야 되고 조금 독도는 뭐 일본 땅 한국 땅 얘기하는데 일본 한국과 싸워서 되는 게 아니고 기후변화는 이거는 전 세계가 같이 가야 되는 그런 국제적 노력, 나중에 여러 가지 원칙 중에 국제협력의 원칙과 같이 관련됩니다. 자, 그래서 저기는 오늘 제가 살펴볼 것은 헌법의 이 바다와 관련된 규정을 보니까 3조, 120조, 123조가 있더라고요. 이것을 제가 살펴보고 관련되는 헌법 개정 방안을 제시해서 앞으로 미래의 100년 대계를 위해서는 반드시 바다 관련 규정을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거기에 없는, 여기에 현행헌법에 없는 헌법 전문의 지속가능 발전도 앞으로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CC에서가 제가 간단하게 뭐 연구단장 하면서 소개했는데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하는데 이 저장해 보면
해양 저장이 있어요. 해양 저장. 바닷속에 저장하는. 이 바다와 관련되고요. 그다음에 유틸라이제이션에서 바다의 LG라고 해서 바다의 해조류를 이용해서 바다의 그 미역 같은 걸 이용해서 우리 인체에 엄청 좋은 뭐 해삼 같은 걸 개발해내는. 그래 이런 것은 엄청나게 또 우리 건강에 좋은. 그래서 이게 CCUS 기술이 오늘날 각광받고 있는데 제가 운이 좋게 제가 이 연구를 10년 이상 해와 가지고 한국에서는 권위자에 속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우리 김윤현 교수님이 저를 굉장히 회장님도 하시지만 아주 성견점이 있는 게 제가 옛날부터 바다와 관련됐다는 걸 알고 계시고 제가 10년 이상 동안 CCU에서 했기 때문에 해양 저장 관련되고요. 그 바다와 관련되고 제가 2023년부터 또 동해 가스전에 CCU에서 이 CO2를 이 가스에 넣는 동해 가스전에 넣는 그 사업의 연구단장, 법제도 및 대중수용성 단장인데요. 그래서 또 2023년부터 내년부터 또 다른 것도 하지만 2023년부터 석유공사에서 하는 한 10년간 또 하는 또 연구단장 돼가지고 바다와 저는 뗄 수가 없는 관계가 됐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 발표는 요 기후변화와 환경의 미래 제가 여기에 그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중에 책에도 제가 사진 찍어놨는데 요게 기존에 중요한 내용을 하고 이거 오늘 다 못하면 나중에 필요하면 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 사진은 제가 책 사진이고요. 요게 환경부 2019년 우수 추천선서도 됐고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2장인데요. 현행 헌법상 바다 관련 규정과 개정 방안인데 바다 관련 규정을 찾아보니까 김인현 회장님이 전에 자문도 해주셨는데 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해서 여기 한반도도 제가 한자 썼다가 지었는데 이게 도도 섬도자고요. 반점 섬이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부속도서 딸려 있는 섬이에요. 섬. 한국은 섬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 헌법에는 영토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이 보면 이제 영역을 규정한 것이라고 그러는데요. 영역은 이제 국가가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하는데 국가의 공간적 존리 기초를 이루고 있고 이 영역은 영토, 영해, 영공 세 개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토는 조금 전에 우리 또 질문자께서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보다는 한국 섬이라고 뭐 독도는 우리 섬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이게 이제 관련되는 것이 영토, 영해, 영공이니까 영토는 영역의 기초를 이루는 토지고 그리고 영토를 기초로 해서 영해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12해리까지가 일반적이고요. 그리고 영토와 영해의 수직 상공이 영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이것은 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고 영해는 저보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실 테니까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관련 규정을 보면 영해 및 접속 수역법을 제가 찾아봤더니 제1조에 대한민국의 영해는 기선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외척 12해리선까지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12해리라는 것이 관련법에서 나와 있고요. 근데 기선이 뭐 저는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저는 기선이 뭔가를 또 찾아봤더니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대축척 해도에 표시된 해안의 저조선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 앞에서 그냥 제가 소개한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 영해 및 접속 수역법 제1조 단서에 보면 다만 대통령령으로 그러니까 영해 및 접속 수역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수역의 경우는 이제 대한해협인데요. 이것은 12해리 이내에서 영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해서 대한해협은 3해리로 되어 있습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법적으로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접속 수역에 대해서 제가 봤더니 대한민국의 접속 수역은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바깥쪽 24해리의 선까지 이르는 수역에서 대한민국 영해를 제외한 수역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륙봉에 대해서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76조, 77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영해와 접속되어 수심 200m 이하의 완만한 해역을 일반적으로 말하는데 영해 기준으로부터 200해리까지 해저 지역의 해저와 하층토록 이루어졌다고 법에 협약에 나와 있어요. 76조. 그리고 연안국은 대륙붕을 탐사하고 그 천년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대륙붕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한다가 협약 77조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오늘날 대륙붕이 자연이 천년 자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많이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영토와 영해의 지배 가능한 수직 상공이 영공이라고 합니다.
그건 우리 거론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보진 않았고요. 자, 그다음에 거기 이제 3조와 관련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120조인데요. 120조를 보면 1항에 광물 기타 중요한 지화자원, 수산자원이라고 현행 헌법이 되어 있고요.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이 있어요. 뭐 수력도 뭐 바닷물, 이게 육지물이 내려가면 바다가 되니까 큰 틀에서 보면 뭐 조력 발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일정한 기간 채취 개발 또는 이용을 특화할 수 있다 해서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2항에는 국토와 자원은 그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그래서 이게 국토도 뭐 이게 조금 전에 영토로 본다면 이 해양도 넓게 포함할 수 있는 것이고, 자원도 해양 자원도 포함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많은 분들이 우리 고 원장님께 뭐 해양 경찰청에 대해서 많이 질문하셨는데, 이 서해안 그 앞바다에 중국 어선들이 와서 우리 바다의 그 조기를 잡아가는 것에 대해서 지금 해양 자원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그런 질문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고 원장님이 좀 해결 방안을 좀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대한민국은 밀려가지고 아무 역할도 못한다고 하는데, 이게 국가의 보호를 받는데 이게 해양 자원도 포함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 제가. 제가 또 발표하는 입장에서 질문드리긴 그런데, 발표하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생각이 들어서 의문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현행 헌법상 바다 관련 규정과 개정 방안인데, 123조에 보면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 육성한다 해서 어업이 나오고, 농어촌종합개발서 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된다고 돼 있고, 사항에 보면 국가는 수산물의 수급 균형과 유통 구조의 개선에 노력하며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국가는 어민과 등의 자주 조직을 육성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조직을 육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제가 조항을 기초로 개정안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헌법 3조는 다음과 같이 제가 개정 방안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최근에 헌법을 개정한 여러 국가들을 제가 뭐 러시아 등을 한번 찾아봤더니, 러시아는 최근에 개정된 적이 있는데요. 단순히 영토만을 선언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고 영해, 영공, 대륙붕 뭐 이런 것까지 러시아 헌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조금 전에 우리 고 원장님이 포토로 제대 얘기하면서 뭐 바다로 나갔다고 했는데,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아주 러시아 헌법에 상당히 잘 나와 있고요. 러시아 헌법 제3조의 개정은 제가 다음과 같이 그래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이게 이제 우리 헌법 밖에 헌법 개정과 같은 건데요. 큰 틀에서는 대한민국 영역은 한반도와 부속도서로서를 포함하는 영토 영해에서, 영해라는 말을 헌법에 명시를 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0조에 관련해서 우리나라 해양 자원 관련해서 해양 의존도가 우리나라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해양수산 관련 내용을 헌법에다가 규정함으로써 해양 강국으로서 우리나라의 국격을 명문화하고, 해양 분야는 우리 국가의 중요한 재산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존 및 생활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해양수산 분야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 해양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이유로, 여기에 1항에 전에 수산자원에서 해양수산자원으로 해서 해양을 추가했고요. 나머지는 뭐 똑같습니다. 뭐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23조에 보면 어업이 이뭐 해양수산 넓은면에서 같은 건데, 국가 정책 과정에서 소외되어 가장 열악한 경제 부문이 되어 있다고 많이 뭐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어촌 공동체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고 이를 국가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어업의 공익적 기능, 그래서 제가 해자 천하지 대본이라고 해서 인정해서 이것을 헌법에다가 넣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국가는 농림만, 여기 농업에 대한 또 임업에 대해서도 뭐 제가 헌법 개정할 때 산림청장이 저까지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임업의 그 공익적 기능에서 임업도 제가 넣었고요. 그 다음에 어업은 당연히 내야 됩니다. 그래서 어업 및 농산, 그 다음에 어촌, 그래서 이 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헌법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농림어업 및 농산 어촌을 지원한다고 이렇게 돼가지고 종전의 헌법에 많은 변화를 일으켰는데, 이게 아마 해양이 빠지는 지에서 어업만 가지고 적극한 표현인지 저도 사실 자신이 없어서, 좋은 고견을 주시면 다음에 저희들이 할 때 좀 더 적확한 표현으로 해양수산의 모든 가치를 담을 수 있도록 좋은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헌법에 기존에 있던 조문은 제가 개정안을 제시했고요. 없는 것은 또 새로 제가 추가해서 넣자고 해서 지속 가능 발전을 헌법에 넣자 해서 헌법 전문 또는 35조의 환경권 관련 규정이 있는데 거기다가 지속 가능 발전을 넣어서 대한민국이 우리가 헌법에 애국가에 마르고 닳도록 대한민국이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 이 지속 가능 발전을 넣자고 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헌법 전문에 보면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을 좀 바꿔가지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정에 이바지하고 모든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미래 세대의 안전과 자유 이렇게 해서 지속 가능 발전과 미래 세대를 물론 후손도 미래 세대라고 하지만 자손 일반적으로 뭐라거나 품격이 있고 함축성 있는 표현은 미래 세대라고 많이 쓰니까요. 같이 넣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물론 이제 지속 가능 발전 안에 미래 세대 개념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이제 헌법 개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 지속 가능 발전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 변화와 지구 환경인데요. 아시듯이 기후 변화 현상은 인류 문명의 장래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로마의 멸망이 여러분이 아시듯이 로마의 멸망이 게르만 용병 때문에 망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제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일반적인 견해인데 최근에 제가 연구하다가 보니까 그 도널드 휴즈라는 교수가 이 책에서 고대 문명의 그 생태학이라는 책에서 로마의 멸망이 생태학적 실패 때문에 망했다는 그런 아주 재미있는 분석을 해가지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현상으로 분석하는 게 아니고 여러 현상이 맞물려서 로마가 망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게르만 용병설이 많지만 생태학적으로도 많이 그 당시에 피필했다. 생태계가 파괴했다는 것도 현대 사람들이 이 뭔가 타산지수로 삼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기후변화 현상과 영향 및 대응 방안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해서 분석합니다. 아시다시피 빅데이터를 잘 구축해서 그것을 잘 분석해야 되고 그렇지만 이제 불확실성과 비가역성이 높고 비가역성의 말은 한 번 훼손되면 원상태로 회복이 불가능한 것을 비가역성이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이 광범위한 기후변화 문제를 완벽하게 파악하여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기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쉽지 않다. 말은 쉬운데 실제는 현실에서는 쉽지 않다는 그 말씀이고요. 그래서 기후 온난화 진행을 막는 네 가지 대안이 제시되고 있는데 첫째는 기후 조율 체계에 직접 개입해서 공학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온실 효과와 영향을 줄이는 방법이 여기에 속하는데 여기에 보면 태양 에너지의 유입을 차단하는 태양 에너지가 안 들어오게 하면 되는데 제일 좋은데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태양 에너지가 안 들어오면 우리 광합성 반응이 아니라기 때문에 인류 전체가 망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는 좋은데 또 결과적으로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대기 중에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직접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CO2를 줄이기 위해 화석연료 이용 시 발생하는 CO2를 포집화 저장하는 이게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산탄소 포집 저장하는 CCS 바닷속에 저장하는 것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술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규모로 감축할 수 있는 대규모 감축선으로서 최근에 와서 각광받고 있고 최근에 디지털 뉴그린 기술의 대표적인 명사로 지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뭐 아시듯이 IEA 보고서에 의하면 신재생 에너지가 100% 기준으로 이 온실가스를 15%, 13% 감축한다면 CCS 단일 기술로 13%, 그래서 재생에너지 있잖아요. 태양력, 풍력 모든 걸 합친 것보다 CCS 기술이 더 많아요. 그 온실가스 감축이. 그래서 이게 잘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조금 전에 뭐 대중화가 필요하다는데 저 CCS에 대해서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대중화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기술 여러분이 처음 들어 어떤 사람은 CCS가 하면 이게 시시한 기술이다 이렇게 하면서 CCS의 영어를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기술을 잘 모르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우연히 한번 이 연구 들어갔다가 제 인생이 목표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해외 출장을 수없이 가고 제가 아마 숭실대학에서는 제가 최고 스타 교수로 아주 뭐 제일 잘 나가는 교수인데요. 그래갖고 바빠가지고 뭐 학생들 만날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미안한데 그만큼 제가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는 수소 발전과 관련해서 수소 전력을 사용하다 보면 또 CO2가 배출됩니다. 그리고 수소 에너지와 또 CO2가
융합돼서 CCS가 또 필요한 굉장히 뭐야 그래 정말 필요한 수소로 가잖아요. 수소사회 수소에 하기 위해서도 CCS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구 온난화를 징후를 막기 위한 4가지 대안이 뭐 제시되는 뭐 이렇게 해놨는데 자세한 4가지 대안을 제가 조금 전에 첫 번째는 이 첫 번째 차단하는 거, 두 번째는 이 온실가스를 직접 줄이는 방법 해서 2가지 했고요. 이제 지금 이제 세 번째 이렇게 여기 세 번째죠. 그래서 여기 세 번째인데, 요 밑에 세 번째인데요. 포집된 CO2를 산업체나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바다에 있는 해저류를 통해서 L계 또는 LG라고 하는데요. 이걸 통해서 의약품이나 건강식품을 활용하는 유틸라이제이션에서 CCUS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CCS는 옛날에는 저장만 하는 것이 중심이었는데요. 육상 지중 한 100m, 800m 이하, 1000m 이하에 저장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게 적정한 이 저장 지역 찾기가 어렵고 또 하려고 하면 많은 주민들이 반대해 가지고 막 민원이 제기돼 가지고 그거 보상하다 보면 제대로 사업 못 해 가지고 또 보상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하고 하면 지금 왜 이러지? 그래서 이게 그 사업을 하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반대 때문에 보상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 육지에서는 진행이 빨리 안 되니까 해상으로 가서 해상 지중 조정하는데 해상 지중도 돈도 많이 들고 또 그게 그 적합한 지역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조건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캠락 상태가 돼야 되고 슈퍼크리티컬 상태가 돼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지 말고 활용하자. 이게 전환이란 말도 쓰고 하는데요. 저장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 바다의 해조류에 미역 같은 데다 넣어가지고 그걸 우리 건강에 유익하게 사용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또 산업체에서도 막 쓰는 게 가지고 지금 CCUS가 많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마 이게 CO2를 이 공장에서 나온 것을 이걸 포집을 해서 이 배를 통해서 이거 나르는 그래서 아마 그 CCS 관련 선박 기술하는 것도 아마 제가 얼마 전에 기획에 참여했는데요. 아마 앞으로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셋째 이렇게 해서 중요한 의미가 있고 셋째는 CO2를 흡수해주는 지구 환경 능력을 활용하는 방안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다 생물들 그리고 산림의 광합성을 통하여 흡수하는 그래서 이게 CCUS와 관련된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경제 활동에 따른 CO2를 배출하는 방법인데 이 에너지원 자체를 바꾸거나 에너지를 적게 쓰는 방법인데 가장 기본이죠. 절약하고 우리가 지금 화석 연료를 신재생에너지를 바꾸는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회임 기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또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해서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을 토대로 CCS가 뭔지에 대해서 제가 뒤에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뭐 제가 영어로 이렇게 하신 것은 여러분 제가 수준을 무시한 것이 아니고 존중해서 제가 영어 정도는 이 정도 영어는 다 이해하신다고 생각해서 했던 거고요. 그래서 화석 연료를 가지고 이 포집을 해서 수송합니다. 수송을 할 때 파이프라인 통해서 수송하기도 하고요. 배를 통해서 수송하기도 합니다. 머린에서 바다 속에 배로 수송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해가지고 저장하는 겁니다. 사용하는 것은 이제 CCUS라고 하고요. 저장하는 건 CCS라고 하는데 이게 오늘날에 굉장히 중요한 CCS 기술의 전체의 뭐라 그래요? 그림이고요. 우리나라 부처가 최근 자료를 제가 업데이트해야 되는데 제가 그걸 찾지 못해가지고 뭐 전에 걸 잠들어 하면 여러 부처가 다 관련해서 CCS와 관련해서 하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산업자원통상부 그리고 해양수산부 그리고 환경부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과학기술정통부까지 관여해서 이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다와 관련해서 CCS 실증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것을 간단히 소개하면 포항 앞바다에 지금 하고 있는 했던 그 사업이 있고요. 포항 앞바다. 그리고 장기 분지에 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게 소개를 한 것이 이게 바다와 관련이 없는 거가 아니고 관련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했고 그 다음에 제가 한 연구는 그 분지라고 저 충청북도에 있는 엄성군에 했는데요. 이게 반기문 사무총장님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반기문 사무총장이 저희 프로젝트를 강하게 지지해 줘가지고 저희 프로젝트가 지금 올해가 7년째고요. 내년이 8년째인데 내년부터는
말씀드렸듯이 과학기술부, 해양수산부, 그리고 산업자원통상부, 환경부 등이 다부처 사업으로 해체 모의하기로 해가 원래 내년까지 사업비를 확보했다가 그 금년에 내년 그 사업비는 반납을 하고 내년에 새로 다른 사업에 들어가는 걸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렇게 많이 하고 있고 바다를 활용하는 이런 것이 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옛날부터 바다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CCS 관련해서 또는 CCUS와 관련해서 기술이 개발돼야 되고요. 우리나라는 포지 기술이 상당히 발전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장 기술이 좀 미약하다고 보통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관련 법과 정책인데 그동안에 CCS 기술이 화석 연료만 가지고 사용한 데서 좀 이게 나쁘다. 화석 연료가 여러분들 아시죠? 석탄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런 게 아니고 오해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것이 않다는 것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정책이 조금 소극적이었는데 이제 적극적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대중 수용성, 대중의 이해인데요. 대중 이해가 제가 여기 써놨듯이 포항 앞바다에 얼마 전에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다 아시듯이 지진이 발생하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 앞바다에 이거 연구하던 연구 이게 프로젝트가 중단이 돼 버렸습니다. 이 대중 수용성이 얼마나 중요한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지진 발생이 CC에서 우리 연구 때문에 그게 초래된 게 아니고 그 지열 발전이었어요. 지열 발전. 지열 발전으로 초래된 걸 CC에서도 하니까 그 옆에 너 때문에 그렇다 해서 뭐야 이거 뒤집어 써가지고 CCS가 중단되는 그래서 국민들의 인식이 대중 수용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관련해서 이 파이낸셜 펀딩 돈이 아시면 뭐 아무리 연구하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돈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디지털 그린 뉴딜의 사업에 중요한 것이 CCUS 기술이 들어가서 이제 파이낸싱은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이 정부마다 왔다 갔다 하면 이게 지속적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법으로 통해서 확실히 이게 제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후 변화와 지구 환경인데 이게 뭐 기후 변화에 대해서는 여러분 다 아시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토론도 하셔야 되고 하니까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기후 변화 문제는 인류가 직면한 중요한 문제다. 그리고 뭐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사만사온 현상이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봄과 가을이 짧아지고 여름과 겨울만 남았어요. 그래서 여름 옷과 겨울 옷만 있으면 이제 우리가 견디는 이런 사회가 됐고요. 그리고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후변화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회의론적 시각에서 그러나 2007년에 IPCC 이회창 전 대표의 동생 이회성 박사가 IPCC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그분 하기 전에 다른 분들이 한 제4차 평가 보고서에서 지구 기후 변화는 확실하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뭐 이게 뭐 기후 변화 왜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가 하면 얼마 전까지 미국 대통령이 하셨던 트럼프마저도 기후 변화 이거 사기다 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사기다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사기다 하다 결국 쫓겨나잖아요. 그런데 이게 기후 변화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한 거 아닌가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명백한 것도 트럼프는 자기 믿고 싶은가 믿으니까 무시했다 또는 부인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 지구 온난화로 해서 해수면 상승이 생겨가지고 이게 이제 바다와 관련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안 저지대가 가장 큰 피해를 받게 된다. 그래서 뭐 나폴리 같은 뭐 최근에 마라도나가 나폴리에 뛰었다고 해서 뭐 기념비 선언하는데 나폴리도 이제 곧 그 수몰이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나폴리도 없어질 수 있는 그래서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후변화의 생태계적 영향에서 여러 가지 생태계적으로 뭐 극지방의 빙하가 녹고 해안 지역이 침수되고 여러 가지에서 굉장히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사회 경제적 영향은 물 수급에 큰 부정적 영향을 미쳐서 여러 가지 곡물 수확량에 심각한 감소를 초래하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인구 이동을 가속화해서 저지대 연안 지역의 침수함에 따라 저 지역에 살던 저지대에 살던 사람들이 고지대로 옮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송 부분과 부분에도 영향을 미쳐서 가지고 지역적 강수량 및 하천 유량화 변화는 선박 수송에도 미치기 때문에 이게 우리 지금 하는 바다와 관련된다. 선박 수송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다섯째로 산업 구조의 변화를 초래해서 해수면 상승과 가뭄으로 수자원 부족은 여러 가지 농림업 등도 재배치해서 수자원이 부족한 데는 농업을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전체의 사회 경제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정리한 것이 유명한 마르크 리나스의 6도의 악몽이라는 유명한 책에서 1도씩 상승할 때마다 어떻게 그 변화가 나오는가에 대한 재미있는 분석을 했는데요. 1도가 상승하면 지금 현재 온도보다 만년빙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상이변이 빈번하게 출현하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아실지 몰라도 한 달 전인가에 미국에서는 어떤 시에서 오늘은 폭우가 내리는데 그 다음날은 폭설이 내렸어요. 최근에 일어난 일이에요. 한 달도 안 됐습니다. 그게 바로 기상이변이 빈번. 폭우가 계속 나면 괜찮은데 폭우가 폭설이 끝나면 폭우에서 여름옷 입었다가 폭설이라면 겨울 입으면 사람이 미치고 환장한 노릇 아니에요. 요새 뭐 이상한 사람 때문에 미치겠다는 사람도 있겠지만 기후변화 때문에 이제 미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 대가뭄, 대홍수가 닥친다. 그래서 북극 빙하가 녹아서 북극 항로가 개척된 이게 이제 바다가 열리는 그런 거가 되고요. 바다로 하는 사람은 유리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세 번째 3도가 올라가면 아마존이 사막화가 되고 유역이 침수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안 지역이 침수돼서 민족 대이동이 초래하고 4도가 되면 시베리아 동토층이 녹게 돼서 얼음 없는 남국이 되고 5도가 되면 해수면 상승하고 쓰나미로 해안 도시가 멸망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량과 물 확보 투쟁이 생기고 6도가 되면 결국 모든 인류가 멸망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 위기와 안보에 관련해서 뭐 기후 변화나 화석 에너지라든가 특히 석유의 고갈 문제뿐만 아니라 식수 문제가 직결되어서 여러 가지 지역적, 국제적 갈등이 생겨서 전쟁의 원인이 된다. 뭐 이렇게 해서 식수난 등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전쟁이 생깁니다. 그리고 환경 위기 안보에서 뭐 러시아에서도 이 곡물 수출국이 제대로 가뭄으로 인해서 식량 가격이 폭등해서 이런 정권이 무너지는 그래서 이게 안보와 관련된다. 그래서 제 친구가 국방대학원 그게 어디 모 대학 국방대학원 교수인데 제가 환경 안보 얘기한다니까 야 네가 환경하는 사람이 무슨 안보 얘기하느냐 환경 안보가 중요하다니까 참 그게 제 말도 듣고는 끄떡끄떡 하더라고요. 그냥 너무나 자기들 중심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환경이 문제되면 환경 안보, 국가 안보까지 연결됩니다. 넓게 생각해야 돼요 이제는.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이제 기후 변화 문제의 특성인데요. 뭐 불확실성, 알 수 없는 거고요. 비가역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한 번 바뀌면 다시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 새만금 사업을 해가지고 새만금 매립을 했는데 지금 최근에 연구조사에 의하면 새만금으로 인해서 이 생태계가 파괴된 것이 지금 우리 새만금에 다른 단지가 들었었잖아요. 그런데 이 유명한 콘스탄트 등 이 학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개발하는 것보다 즉 농지로 전환하는 것보다 새만금 그 자체에 갯벌로 있는 것이 더 가치가 높다는 것이 90년대 이후에 논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알 수 없어요. 불확실성하고 또 새만금은 그 원상 회복이 안 돼요. 가치가 높다 한들 지금 새만금 다 매립해서 이상하게 되는 거 다시 해봐야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비가역성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펩시콜라 사건에 페인트 칠을 취해가지고 히마찰 프라데시에 멋진 새가 펩시하고 뭐 비행기 타고 오면 잘 보이는데 그걸 지우려고 하면 이끼가 파괴돼가지고 더 큰 문제가 생긴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 되고 중국이 산사댐도 이제 해마다 지금 우리가 여름 때 되면 산사댐 붕괴 얘기하잖아요. 함부로 해서 지금 산사댐이 아마 언젠가는 붕괴되지 않을까 저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산사댐의 영향은. 그다음에 이해관계의 첨예함과 복잡성에서 여러 이해관계가 관련된다. 특히 이 후진국, 개발도상국에서 더 큰 문제가 된 거고요. 그다음 원인 행위자와 피해자 간의 불일치성도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큰 문제가 기후변화 문제의 윤리성인데요. 이게 원인 행위자가 피해자가 다르기 때문에 윤리성이 가해자가 더 윤리성을 가지고 더 잘 지키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환경 정의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데요. 국가 간의 환경 정의 그래서 선진국이
이게 옛날에 CO2를 많이 배출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요새 개도국을 많이 도와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국가 내 계층 간의 환경적인 문제에서 미국 같은 데 흑인 지역에 공장 설치하는 거, 이것도 많이 좀 자제해야 됩니다. 안 그래도 못 살고 하는데 자기 지역에 또 혐오 시설까지 있으니까 그건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 세대와 미래 세대 간의 환경 정의가 세대 간 정의 문제인데요. 최근에 2020년 3월 13일 날 대한민국 청소년 기후 행동 소속 청소년 19명이 정부를 상대로 소극적인 기후 위기 대응 정책이 자기들의 생명권,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미래 세대의 첫 기후 소송을 제기한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후 변화 문제의 특성을 말씀드렸고요. 이건 어떻게 할 것인가? 예방적으로 미리 예방해야 된다. 그리고 융합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하나의 분야에서 다 알 수 없으니까 다양한 분야에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리고 국내와 국제 정책을 조화해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의 개념과 7가지 원칙인데 이게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에서 우리 공동의 미래라는 유명한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이 위원회의 위원장이 브룬트란트, 노르웨이 수상인 브룬트란트라 해서 브룬트란트 보고서라고도 하는데요. 이 개념은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에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그래서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공존하는 그런 개발이 바로 지속 가능 발전이다. 그래서 이 지속 가능 발전의 개념은 필요의 개념과 한계 이념이라는 핵심 개념을 포함하는데, 필요 개념은 전 세계 가난한 사람들의 기본적인 필요를 의미하고, 한계는 현재와 미래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환경의 수용 능력 안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한계가 포함된다. 이 개념은 환경 보호와 경제 발전이라는 두 개의 축의 균형과 조화로운 발전 속에서 세대 내 형평, 세대 간 형평과 더불어 이게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에 관련됩니다. 그래서 뭐 이게 리우 회의 통해서 나왔고, 이것은 웬만한 건 다 아실 거고요. 그렇게 해서 종전에는 경제와 환경의 두 개의 조화, 지속 가능한 발전했는데, 오늘은 사회까지 포함하는 사회적 통합 형평까지 고려하는 경제, 환경,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하는 3자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개념으로 확립됐고, 최근에 유엔이 전 지구적인 과제로서 지속 가능 발전 목표에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해가지고 SDGs라고 했어요. 17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 목표 14번째가 해양과 해양 자원의 보존과 이용과 관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바다와 관련되는데, 자세한 얘기를 하기에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의 7가지 원칙은 지속가능 발전을 하려면 통합이 돼야 된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적 발전의 환경 요소를 다 고려하는,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개발권도 개발의 권리를 어느 정도 보장해 줘야 된다. 특히 못 사는 개발도상국에 최소한 배려해 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속 가능한 이용의 원칙에서 자연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 내지 개발, 즉 자연 자원의 재생 능력 범위 내에서 이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지속 가능성이라는 원리의 기초가 되는 개념으로, 경제 성장의 토대가 자연 자원의 이용에 있는 만큼 자원의 고갈을 막기 위해 자연 자원의 적절한 이용과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대 간 형평 원칙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간에 이 현재 세대가 미래 세대를 개발을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야지 미래 세대의 개발 능력을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는 세대 간의 형평의 원칙이고요. 다섯 번째는 세대 내 형평에서 잘 사는 지역과 못 사는 지역, 또는 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 사이에 형평성을 이루어야 된다는 그런 원칙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훌륭한 협치의 원칙으로서 리우 회의에서 채택된 아젠다 21은 지역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지방 의제 작성에 지자체, 그리고 청년단체, 여성단체, 과학자, 농민, 기업, 노조, 환경단체, 주민 등 모든 사람들이 가능한 한 많이 참여해서 같이 협치를 하자.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이 지역 이해관계자라든가 특히 사회적 약자 목소리를 여기에 반영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성을 도모하는, 그렇게 해서 이 정책 등을 실패를 막는, 그래서 정부 실패에 따른 행정의 비효율성 극복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이 훌륭한 협치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리 국내가 잘해도 국가 간의 협력을 통해서
모든 나라가 같이 협력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이 협력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상 제가 시간 관계상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시듯이 바다는 우리 생존의 모태이자 터전입니다. 현 세대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의무를 가지고 이 우리 바다를 또 우리의 주어진 이 지구를 잘 보존하여 미래 세대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게 해줄 책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것을 위해 우리가 앞에서 헌법 전문의 지속 가능 발전 제3조에 이 해양을 추구하고 제35조에도 지속 가능 발전을 넣고 제120조, 123조 등의 해양 관련, 바다 관련 규정을 추가해서 특히 이 바다의 공익적 기능 이것을 넣어가지고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현재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 문제는 인류 스스로 만든 우리가 유발한 것에 많이 원인이 됩니다. 우리 스스로 자초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환경 문제는 인간이 가해자면서 동시에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이런 것을 고려해야 되고 또 환경은 공공재라는 점에서 공유주의 비극해서 우리가 공공재인데 공공재는 아시듯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그 비배제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그러다 보니까 목초지에 소를 이렇게 방목했는데 자기 소에 필요한 그 꼴보다 더 많이 먹다 보니까 목초지 자체가 황폐해야 되는 그래서 공유주의 비극이 생기는 이게 유명한 가렉 하딩의 유명한 공유주의 비극이 되어서 인류가 망하는 그런 것은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윤리를 확립해서 이런 공유지 비극 우리 지구 공유지가 없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투발로라는 바다가 지금 바닷속으로 잠겨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CO2를 너무 많이 배출해가지고 그래서 왜 배출하니까 이게 바다 북극의 빙하가 녹아서 바다 해수면이 상승해서 지금 바닷속으로 투발루가 잠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기지 않도록 해야 되고 또 고라니에게 가스 마스크를 파는 뉴노멀 상황은 피해야 된다. 이게 제가 옛날에 글을 쓴 건데요. 이게 요새 와서 딱 맞아요. 우리 고라니에게 곧 이제 한국 사람들도 마스크 쓰지만 멀지 않아서 고라니도 마스크 쓸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게 자연 있잖아요. 심산유국에 있는 고라니도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그 산에 등산하러 가면 등산을 간 사람도 산 속에서도 마스크 쓰잖아요. 그럼 고라니도 안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옛날에 제가 서울대 대학원 1990년대 다닐 때 유명한 독일 사람이 쓴 이게 뭐야 그 재미있는 얘기인데요. 그게 현실화돼 버렸어요. 이게 제가 나중에 질문하면 이게 왜 이렇게 나왔는가 지금 강의 때문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못 하고요. 이게 재미있는 이게 있는데 자세한 얘기가 그래서 이런 상황이 지금 지금 초래되고 곧 멀지 않아 고라니에게까지 가스 마스크를 파는 이런 상황 뉴노멀 상황은 피해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안타까움을 말하고 제 발표를 대충 마무리하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투발로 얘기했는데요. 투발로 관련해서 2019년 6월 24일 타임지 헤드라인입니다. 유엔 반기문 사무총장의 후임으로 그 누구야 그 포르투갈의 안토니오 구테흐스가 후임 사무총장이 돼가지고 투발루를 방문했었습니다. 투발루 등. 그래서 가보니까 너무나 절박해서 큰일 났다. 그래서 이분이 여기다가 영어로 We need urgent climate action to save Tuvalu, save the world 이렇게 유명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제가 이게 다른 게 있는 걸 옮기다 보니까 조교가 있으면 이렇게 잘 보이게 할 텐데 조교 없이 제가 해서 조금 이렇게 빨간 것이 안 나오지만 여러분 정도 되면 행간에 읽을지 여러분들 이 정도 빨간 거 나오니까 이 정도는 읽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과 저는 어떤 클라이밋 액션을 취할 수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제 강의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마치 바다만큼 깊은 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뜨거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저기 화면 공유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깎아요? 예, 그렇게